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만남 컨텐츠로 특별함을 모셨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한동안 지금 게스트 초대가 없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하다가 이거 너무 괜찮은 거를 좀 봐가지고 이거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특별히 초대를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혈아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탐사대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코스피 1만 투자지도라는 책을 내게 되어가지고 또 이제 박곰이 TV에도 초대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제 네. 기억으로요, 우리 네. 혈아클님을 제가 옛날에 어피티 구독을 하면서 그때 기고해 주시는 글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동학 개미운동 한창이던 그때죠. 네, 2020년 네, 그때부터 이제 어피티라는 경제 뉴스레터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데일리로 그러니까 매일 쓰셨죠. 네, 글을. 매일매일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네, 이제 어피티 박진영 대표님한테 보내면 네, 대표님께서 글을 이렇게 잘 예쁘게 다듬어 주셔가지고 네. 다음날 이제 발행이 되고 이제 그랬었죠.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혈아클이라는 그 닉네임이 일단 너무 예쁩니다.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제 이름이 본명 김성효이기 때문에 네, 그때 효를 땄고 네. 이제 예언자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오라클과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예언자가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혈아클로 활동하신 지도 음. 이제 한 5, 6년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제가 좀- 퇴사하고부터 네. 했으니까. 좀 네.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는가요? 요즘에 진짜 정말 내가 이 지금을 위해서 5년에 기모았던 게 한 방에. 그동안 이제 근데 지금을 위해서 그랬구나.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과 네. 코인과 온갖 그런 거에 이제 부동산까지도 네. 이제 밀려서 뒤처져 있었는데 네. 이제야 빛을 보게 되네요. 저희를 비롯한 주식을 다루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감회가 진짜 새로운 것 같아요. 네. 8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고, 네. 혹시 이거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혹시 처음에는 코스피 5천 지도했다가 중간에 이 책이 나갈 때는 6천 되겠는데요. 6천 지도했다가 올라 혹시 많이 된 건 아닌가요? 저는 원래 처음에 2만으로 하자 그랬어요. 출판사한테. 근데 이제 출판사가 네. 그건 좀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 좋아 그럼 1만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했고 이 책을 한창 쓸 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이면 이제 이란 네. 전쟁이 한창이었죠. 그때 분위기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란 네. 전쟁 때문에 막 서킷 브레이커 나고 막 코스피 8%씩 떨어질 때 네. 제가 막 쓰고 있었어요. 네. 쓰고 있었는데 어제 출판사에서 좀 낮추시죠. 이거 괜찮나? 막 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책 원고 줄 테니까 출판 준비나 열심히 하면 된다.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진짜 딱 4월 말 출간되자마자 네. 진짜 이제 막 불붙었군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예전에는 허황됐다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진짜 가는 거 아니냐. 매우 지금 현실적인 네. 수치로 느껴지는 것조차 비현실적이군요. 네네네. 그러면 그 와중에 정말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도요, 우리 작가님께서 이 코스피가 1만 가는 것에 대한 정말 오래 공부를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이제 내적으로 지식이 모여 지혜가 되어 그게 믿음으로 발전된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코스피 1만에 대한 믿음을 하나씩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구대륙과 신대륙입니다. 우리가 흔히 와인 먹을 때 정도 구대륙, 신대륙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이런 비율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어피티 때부터 네. 이 주식을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네.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니까 사실 어피티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간이 된 매체지만 거기 제가 글을 매일 쓰면서 습관이 생긴 게 뭔가 어떤 비유를 하거나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와인에서 따왔어요, 진짜. 실제로요? 구대륙 와인, 신대륙 와인 해가지고 이제 구대륙은 이제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네. 산업들을 썼고 신대륙은 이제 우리가 뭐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자녀의 뭐 투자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고려할 만한 네. 이제 그런 신산업들로 구성을 해서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쉽겠다.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와, 이게 구대륙과 신대륙 그리고 문명의 발전까지 모두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요. 그 고심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만이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일단 너무 허황됐다고 생각해서 안 볼까봐 네.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라도 네.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좀 하고자 그렇게 뭐 문명 단계 뭐 RPG 게임처럼 그렇게 네. 좀 예. 그러면 크게 한번 엮어가지고요. 음. 그 큰 개념을 한번 음. 이렇게 크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구대륙이라고 하면 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피의 시총이 큰 그런 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2차 전지. 오, 지금 다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대륙에 있고요. 신대륙은 다소 이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뭐 로봇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드론 뭐 이런 것들하고 태양광 중에서도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우주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약간 아직은 조금 상용화가 좀 덜 된 네.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뒤쪽에다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대륙 안에서도 또 반도체와 나머지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이제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썼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왕국, 왕국, 네. 제국. 킹덤 해가지고 이제 왕국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륙에 와서는 거기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 단계로 생각을 해서 뭐 개척기, 탐험기 뭐 이렇게 문명의 발전 순서대로 좀 그렇게 책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산업들마다요. 네. 이 발전 정도나 이런 게 참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개척기, 탐험기, 건설기, 그리고 발전기, 번영기. 자, 이렇게 나눴을 때요. 네네네. 지금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그럼 매칭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휴머노이드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휴머노이드의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단계가 있겠죠. 아직 뭐 로봇의 어떤 그런 작동이나 두뇌 이런 게 좀 없을 시절이 있었죠. 거의 개념만 있는 단계가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몸통은 원래 만들 수 있었는데 네. 두뇌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두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서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막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기에 들어서면은 말 그대로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대량 양산을 하고 이제 B2C나 B2B로 막 판매가 시작되는 네.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주문할 수 있고 그 정도 단계가 되는 게 이제 건설기인데요. 아직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건설기 직전 단계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네. 양산이 되기 직전 단계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을 놨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네. 이제 발전도를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음. 진짜 개척하고 탐험하고 음. 건설하고 발전하고 번영을 하는 이 5개에 나눠 봤을 때요. 언제가 제일 투자하기 좋을까요? 아무래도 건설기 직전이 제일 좋은데요. 건설기 직전. 네. 건설기 직전이라는 거는 개척은 누군가 하고 그렇죠. 탐험도 얼추 하고 네, 초반에 경쟁도 어느 정도 했고 네, 이제 승자나 이런 게 좀 가려지면서 음. 돈도 집중되고 네. 크게 공장을 지어 양산을 하면서 그렇죠. 폭발하기 직전의 그렇죠. 느낌일까요? 네, 네. 개척기 때는 개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 이제 기대감만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현실화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봇도 벌써 몇 번 왔다 갔죠. 네. 그래서 로봇도 예전부터 진짜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기 때문에 네. 이제 로봇 밀도도 세계적으로 높고 그래서 로봇 얘기가 늘 있었는데 항상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냥. 네. 근데 자, 이번에는 진짜로 이 AI를 탑재해서 제대로 이제 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또 이게 막상 양산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메이커나 이런 미국의 여러 메이커랑 막 경쟁을 하고 막 그런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네. 그때는 오히려 조금 투자를 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그런 단계인데 양산이 되기 직전은 네. 누구든지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음. 누구든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해봤는데 뭐 점유율이 박살이 날 수는 있겠지만 공장을 일단 짓고 증설을 하고 막 이런 단계 투자를 받고 이런 단계라면 이제 누구나 기대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투자를 하기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던 과거의 예를 보면 막상 현실이 됐을 때는 주가 안 오른 경우 진짜 많고 맞아요. 그 전이 되게 많은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시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컨텐츠 찍고 준비하면서요.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고 다룰 때 미래 산업을 다루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개념만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 주는 가능성을 놓칠 수는 없으니 음. 자녀 계좌에서만큼은 미래 네. 산업들을 듬뿍듬뿍 담아주자 이런 얘기를 네.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궁금한 포인트 중에요. 저희처럼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딱딱한 사람들인데 신대륙 산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지금 많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뭐 가면은 구대륙부터 막 물어보니까 네. 삼성전자 SK 사도 되나요? 막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막 네. 이런 질문을 막 저를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네. 막 와서 물어뜯는데 신대륙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조금 포커스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인데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네. 잘 읽어보시면은 또 굉장히 이제 신대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놨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신기술 이러면은 되게 허황된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되면은 세상이 바뀔 것처럼 막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게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2024년 정도에 나왔잖아요. 네. 챗GPT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AI의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AI가 지금까지 스크린 속에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형체를 갖춘 게 피지컬 AI라고 네.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피지컬 AI를 각자 모든 나라 모든 회사들이 열심히 했지만 딱 3년 정도 뒤가 된 27년에 굉장히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오, 내년 27년입니다. 어떤 네. 이벤트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편화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드론 배송이 보편화된다든지 네. 휴머노이드가 실제 그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제 이벤트가 27년에 몰려 있는데 네.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야, 인간이 이렇게 2024년부터 네. 뭐 국적과 뭐 인종은 달라도 이 인간의 두뇌나 이런 기술 수준이 딱 3년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좀 완성도를 갖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같냐면은 우리 옛날에 98년, 99년 네. 요때 IMF 직후에 막 힘들다 했지만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깔았거든요. 그때 인터넷이 막 깔리고 나니까 네. 2000년에 다음이라든지 네. 이런 그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온갖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왔거든요. 기억납니다. 네이버, 라이코스, 맞아요. 엠파스, 야후 그때 진짜 프리첼 뭐 네. 어. 진짜 어느 하나 약하고 강하고가 없이 진짜 완전한 춘추전국 그 자체였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뭐 아이러브 스쿨, 뭐 다모임 막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엄청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옥석이 가려졌지만 초기에는 일단 그거 한다고 하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닷컴 버블이었고. 네, 그래서 그 닷컴 버블인데 저는 이제 27년 만에 약간 그때 생각이 다시 나요. 저도 거기 많이 동의 좀 하는 부분이요. 네, AI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AI로 인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신들에게 대부분의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와, 그러면 AI가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I가 태어나서 3년 정도 지난 2027년 즈음에는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놓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스크린 속에만 있으니까 네. 전기만 있으면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올랐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킨다든지 네, 그러고 있죠, 지금요. 오픈클로한테 뭐 대신 뭐 스케줄 정리하고 폴더 정리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키고 지금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화면 밖으로 나온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건 진짜 약간 음. 개념만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렇죠. 그게 그게 밖으로, 화면 밖으로 나온 게 피지컬 AI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드론 크게 이 세 개가 내년부터 조금 이제 상용화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그러니까 AI가 이제 몸체를 갖게 되면서 변하게 될 세계가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네. 드론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지도 말씀 가능할까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하면은 탑2는 테슬라랑 현대차입니다. 테슬라랑 현대차 네. 둘 다 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 휴머노이드에서 강점이 있는데 기술이 중복되거나 그렇죠. 활용되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보면요. 현대차가 어떻게 보슨 다이나믹스를 그 오래전에 이 그림을 읽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를 2009년부터 19년까지 다녔는데 네? 네, 제가 현대차 10년간 다니면서 네, 느낀 네. 것은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네. 막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투자를 의외로 굉장히 잘해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잘 안 떠올리는데 그쵸. 현대차가 산 GBC 땅, 한전 부지 네.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 투자고요. 진짜 지금 보면 그렇죠. 진짜 와. 거의 아이고. 뭐 완벽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고 그 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네. 지금 와서 보면은 네. 현대차 주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강력해서 근데 항상 살 때는 욕을 먹어요 현대차가.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 때만 해도요. 그냥 걸어다니는 개 정도 만들 맞아요. 때였거든요. 그 개가 막 산 올라가요. 막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러닝머신 위 뛰는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당시에 AI가 존재하지 않던 그리고 맞아.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큰 계획 자체가 이미 다 있었던 거고 그 큰 계획이라는 것은 진짜 그 모든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비전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 회사에서 그런 걸 이제 막 느낄 수 있나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현대차는 네. 보면 뭐 일하는 것도 좀 답답할 수 있고 네. 뭔가 뭐 보수적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중요한 큰 의사결정 같은 거 네. 이런 건 또 되게 잘하고 물론 이제 내부에 있으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뭐 부당함도 있고 다 합리적일 수 네. 없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도 다 있죠 물론. 네. 그래서 막 욕하면서 다니고 회사 다 그런 건데 네. 지나고 보면은 네. 야 굉장히 이제 해안이 빛났던 투자가 이제 몇 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런 실수나 이런 게 다 커버가 되는 대표적으로 저는 GBC 땅하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야, 이 두 개는 정말 기가 막힌 투자였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수소 쪽 있잖아요. 네네. 저도 차 회사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 되게 음.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수소를 택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현대는 그쪽에 어쨌든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가져다 줄 가능성도 되게 크지 않나요? 수소는 아무래도 뭐 지금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없고 네. 지금 뭐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현대차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뭐냐면은 친환경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하나의 에너지 이동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그 차에 수소를 꽉 채워 놓으면은 네.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여기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발전원까지도 수소로 한다 뭐 그런 이제 큰 게 있는 거죠. 그 현대차가 뭐 바보라 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뭐 넥소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뭐 수익적으로 크게 어차피 기대가 없고 더 큰 건 이제 수소 경제 해가지고 수소를 운반하는 네. 수소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막 운반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손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가스니까 수소는 딱 채워가지고 거기 갈 때까지만 딱 쓰면은 그대로 나머지가 보존이 되니까 이제 그걸로 옮겨 다니면서 전력원으로 쓰고 사실 그 끝에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죠. 수소 끝에 데이터 센터가 있군요. 수소 그런 에너지 발전 SOFC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우주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뭐 이런 미래 산업에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뭐 그럴 때 쓰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로 부대를 만들었어요. 네. 한국은 또 이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병력 자원이 없으면 지금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데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막 군대를 만들었어. 근데 걔네들이 작전을 막 하러 갈 때 지금 휴머노이드는 네. 배터리를 막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싸우다가 나 배터리가 없네. 그럼 돌아와가지고 로봇 충전기처럼 충전하러 이렇게 다시 그렇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큰 수소 탱크가 달린 차를 전투 현장에 이제 가가지고 네. 수시로 이렇게 충전하면서 모빌리티가 가능하게 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 같은 그렇죠. 느낌처럼 본체가 실어다 주고 왔다 갔다 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미래 기술을 이제 네. 대비하는 측면이 있어요. 당장 뭐 그런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또 우리 자녀 세대 정도 되면은 병력 자원이 진짜 모자랍니다.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음. 자녀 세대는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요? 골라서 이제 모셔갈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워낙 병력 자원도 없고 하니까 휴머노이드가 또 이제 대체를 일정 부분 하고 있으니까 군대 올 사람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제 와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하긴 이제 네. 그것도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럼요.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 보니까요. 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지고요. 자율주행이랑 드론 쪽은 차례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휴머노이드는 또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덕분에 네.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역시도 현대차가 또 있죠. 그래서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핵심이 돼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단순히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 뭐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본업이 되게 멀쩡하게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미래 기술을 다루는데 그렇죠. 지금 구대륙 산업도 너무나 단단하게 잘 가지고 있는 네. 거 현대차밖에 그렇죠. 없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뭐 신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새로운 미래다 해가지고 막 기대감으로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별 실체가 없다든지.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양자 아, 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논란이 조금 있죠. 네네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이제 그런 거 세상을 바꾼다 이제 마찰 없이 막 다니고 네.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 막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거 하는 회사들 보면은 이제 본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대차는 피지컬 AI의 전 분야에 엄청난 그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나는 것을 보면 자동차, 전기차 이런 아주 그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네. 아, 이게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진짜 본업이 이렇게 단단한 경우가 잘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AI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로봇 쪽도 발전된다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까지 놀래켜주는 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로봇이 계란 들어서 드는 것만 사람들이 막 박치는데 이거 왜 박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잘 알고 이해하면 대단한 걸 알겠지만 우리처럼 로봇을 모르는 사람도 네네. 이거를 보고 놀라고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로봇 테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AI 딱 나오면서요.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이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진짜 이 몸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코스피가 1000대 받을 때에는 네. AI 기술, 엔비디아, 알파벳 걔네들의 어떤 기술력만 막 멀티플을 많이 받았죠, 걔네들이. 네.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아무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애플도 그렇고 그냥 폭스콘에 맡기고 생산하고 다 이런 식이니까 네. 엔비디아도 TSMC에 맡기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재고 지들이 안 가져가고 하니까 우리는 기술만 있으면 누군가 아시아에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애가 아시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몸통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되게 전통적인 그런 기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랑 만나면서 네. 이제 엄청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현대차가 이제 투자 이런 거 잘하기도 하지만은 네.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개발은 조금 부족해요, 능력이. 네. 소프트웨어 쪽은 한국이 좀 다 부족하고 네. 몸체를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테슬라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런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에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 지금 벤츠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껍데기만 잘 만들면은 우리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갖다가 그냥 쓰거라. 이게 되니까 마치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스마트폰만 만들면 구글 안드로이드를 OS로 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려고 골머리 썩지 말고 이 차만 똑바로 만들고 센서만 똑바로 달아주면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쓰면 된다 해서 저는 이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자율주행차의 어떤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에는 테슬라만 자체 기술로 막 우리 FSD 좋지 대단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건 못 따라가겠다 싶다가 우리 엔비디아 알파마요 심으면 돼 이렇게 알파마요가 신형 벤츠 S클래스에 탑재가 돼서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그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진짜 거의 테슬라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옛날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절부터 막 열심히 했는데 네.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팀앱에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되는데 자율주행이 뭐 어떻게 테슬라처럼 되겠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걸 갖다 쓰려무나 하고 네. 이제 해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제 대중화 원년이 이제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순간에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로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요. 네. 이 경쟁 구도나 이런 거는 되게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자체가 현대차에는 그러면 어떤 호재를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그동안 이제 뭐 가성비나 뭐 이런 건 다 괜찮았습니다만은 네. 테슬라에 비해서 뒤처졌다고 하는 게 역시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네. 첨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뒤처져 있었죠.
근데 이걸 탑재함으로써 비로소 이렇게 좀 대등한 관계, 그리고 네. 또 차는 마감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가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네. 워낙 오래 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다가 소프트웨어도 이제 뒤지지 않는 비슷한 수준의 네. 이제 그런 걸 탑재하게 되면은 판매량 뭐 이런 게 굉장히 늘 수 있고, 네. 또 자율주행차 운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셔널이라는 미국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26년 말부터 라스베가스에서 네.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거기는 알파마요를 넣었나요? 거기는 알파마요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대차도 아마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랑 네. 알파마요랑 해서 좋은 길을 찾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알파마요의 등장이 자율주행차의 뭐 대중화를 가져올 것이다. 네. 이런 거는 이제 27년에 보면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는 미래 속에는요, AI 덕분에 일단 군대 안 가고 면허 안 따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담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우리가 지금 딱 떠올렸을 때는요, 한 3개 정도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저기 전쟁에서 이용되고 있는 드론을 하나 떠올릴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이 사진 찍기, 뭐 브이로그 찍기 정도의 이런 취미용 드론도 떠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 UAM처럼 우리가 저기 타가지고 63빌딩 타서 잠실에서 내리는 거를 드론으로 뭐 해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시장이 크고 현실적일까요? 일단은 뭐 군용 드론이 굉장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란이 이제 드론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론 요격하고 격추하는 데 쓰는 미사일은 너무 비싼데 드론 가격은 싸니까 네. 드론을 많이 날리면은 일단 저쪽에서 미사일이 이제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드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군용 쪽인데, 사실 이제 내년부터 제가 생각하는 드론은 배송 드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이 배송용 드론이 활개치가 가장 좋은 나라는 역시 한국입니다. 왜 배송용 드론이 그래요? 한국에 오기가 제일 좋냐면 네.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은 집집마다 마당도 있고 그렇죠. 잔디도 있어서 쿠션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처럼 전기줄 빌라 엄청 전기줄 많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론은 미국은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드론이 한번 갈 때 네. 배송할 수 있는 물류의 양이 적어요. 단위 면적당. 근데 한국은 맞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천 세대씩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사는 나라예요. 물론 해외에도 아파트 형태의 건물은 있죠. 네. 근데 이제 건물 한 개, 두 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맞죠. 단지가 이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단지가 크면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죠. 크면 단지가 클수록. 커질수록 초등학교도 생기지만 그렇죠.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만드는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질이 올라가죠. 점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네. 단지가 대형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론 배송으로 하면은 한 번만 거기 아파트 단지 가면은 네. 몇천 세대 배송이 되니까 그러네요. 엄청 효율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큰 곳들 다 옥상은 다 비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 내리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기술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사망사고나 상해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드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이 네. 떨어져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확률은 낮겠죠. 그렇죠. 즉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자율주행차에 비하면은 그게 상당히 좀 규제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허들이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부터 드론 배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도시나 대형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은 네. 뭐 동탄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부터 이제 드론 배송 막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드론 배송으로 이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택배를. 그러면 드론은요, 일단 아마존처럼 유통회사가 드론을 뭔가 투자하고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중국에서처럼 드론 회사들도 네. 막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실현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있긴 있습니다. UAM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 교통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곳들은 조금 배송 드론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비싸기도 하고, 걔는 네. 이제 도심 교통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중국산 드론이 일단은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쪽에서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부품 쪽에서는 어느 정도 드론 쪽에서는 될 것 같은데 아직 드론 완성품에서는 뭐 중국을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럴 것 같고 CJ 대한통운 같은 그런 이제 물류사가 이제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겠죠. 그쵸. 드론으로 날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러면 드론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겠네요, 약간. 현대차도 뭐 UAM으로 네. 뭐 하고 있긴 있습니다. 수직 아. 이착륙으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순 배송보다는 이 사람이 타가지고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타는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목전에 있는 것은 이제 민간 배송용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한강 수상택시처럼 네. 한강을 이렇게 UAM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날도 이제 오긴 올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본기도 탄탄하고 이 구대륙 이 산업들도 잘 품은 채로 이제 새로운 것도 너무 잘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은 현대차라는 그곳에 다 그냥 들어있는 건가요? 현대차가 뭐 총괄 개념이긴 하죠. 네. 그러나 뭐 분업화는 당연히 계열사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주목했으면 좋겠는 곳은 물론 현대차 기본으로 하고 이런 모든 걸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는 뭐 당연히 자율주행차 할 때 부품 들어가고 로봇 할 때 당연히 부품 들어가고 네. 드론을 하게 되면 또 거기도 부품 들어가고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쪽이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빼놓으면 안 되는 또 기업 상장되어 있는 또 다른 종목으로 있을까요? 뭐 종목으로는 그 현대차 그룹사 중에서 현대오토에버도 거론이 되긴 합니다. 현대 어떤 형태인가요? 오토에버는 이제 SI 업체라고 이제 그룹의 IT 물량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외주를 주고 이런 약간 삼성의 SDS 같은 그렇죠. 느낌. 그 대기업에만 붙어 있는 맞아요. 그런 형태가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그래서 뭐 LG CNS나 뭐 그런 계열이에요. 네. 그런 종류의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하면은 네.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또 이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기가 시스템 개발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오토에버도 일이 진짜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조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방향성이 좀 일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찌됐건 교통 정리가 좀 되면은 현대오토에버도 일정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거는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자산들을 골고루 섞어서 담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렇게 엄청 긴 관점에서요, 오늘 말씀 주신 신대륙 산업들 네네. 어떻게 활용하면 좀 좋을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요. 일단은 저는 뭐 아주 무슨 30년 뒤 여기까지는 사실 예측할 능력이 없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사실은 방향성은 확실해요. 뭐냐면 AI가 나왔고 AI가 많은 걸 바꾸고 있고 여기까지는 지금 현실화가 됐고 네. 이제 막 피지컬 AI가 나오려고 준비 중이고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피지컬 AI 회사들이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것은 AI 회사들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챗GPT 구독 이런 거 수익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은 그 역할이 많이 커져가지고 전쟁 관련해도 엄청 이제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 예상치 않은 곳들에 막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들로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 화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젠슨 황 따님도 네. 두산 로보틱스 왔다 가셨고 네. 결국은 그런 AI 관련 기업들이 눈을 돌릴 때는 일단 피지컬 AI 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AI 산업이 발전한 거를 쭉 보면은 네. 항상 이제 병목이 있었는데 병목이 바로 전기였습니다. 에너지. 네. 그러니까는 결국엔 모든 신산업이나 뭐 이런 신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이슈는 에너지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쪽 이슈는 전기, 즉 뭐 원전이라든지 네. 변압기라든지 네.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기 공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네. 근데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전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원, 병목이 될 게 전부 배터리겠네요. 배터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본다면
당연히 그 흐름은 향후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배터리 주로 가게 된다. 여기가 이제 병목이니까. 우리는 엄청난 배터리 테마를 네. 한번 경험했으니까요. 네네. 그때는 전기차가 깔린다, 다 전기로 탈 거다라는 것이 그때의 내러티브였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옮겨갔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여러분 뭐 몸체 잘 만들고 막 기술력, 얘가 뭐 손가락을 뭐 이렇게 꺾을 수 있다, 뭐 공중제비를 돈다, 뭐 아무리 막 좋은 성능을 가져도 배터리가 공급이 잘 안 되면은 몇 시간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피지컬 AI 다 떠나서 새로운 뭔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석유 산업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석유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니까. 차한테는 에너지가 석유니까요. 그렇죠. 그때의 석유 에너지 네. 발전. 단계별로 이제 그런 항상 뭔가 신기술이 나올 때 네. 에너지원이 바뀔 때는 굉장히 그게 큰 기회였는데, 그게 지금 AI에서는 전기, 네. 원자력 발전 이런 걸로 가고 있고, 피지컬 AI로 가면 배터리로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무선으로 이어지니까 배터리 쪽으로 무조건 흐르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신대륙 쪽에 써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배터리 쪽의 신기술 이런 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20년, 30년 본다고 할 때 항상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에너지원. 에너지원. 네. 아,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원, 마치 아이언맨 계속 떠올리면서요. 에너지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름이 필요해서 확 떴고, AI가 또 나왔을 때는 전기가 확 떠서 원자력까지 갔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막 뛰어다니는 시대가 오면 배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요, 배터리에 거의 준 전문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노파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면 중국의 그 로봇들이요, 무술도 하고 뒷돌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마라톤도 이제 이겼더라고요.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중국의 로봇들은 중국의 배터리를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의 배터리를 넣어도 저렇게 화려하고 무빙이 되게 좋다면, 또 배터리의 제2의 새로운 붐이 왔을 때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기차와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 굉장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게 된 거는 방식이 LFP, 네, 리튬 인산철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NCM 3원계를 쓰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해 말부터 LFP 라인들이 네. 하나둘씩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배터리 3사가 LFP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많이 이제 라인을 뜯어 고친 게 네. 이제 올해 말부터 좀 양산이 시작이 돼서 격차는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 배터리와의 어떤 이 지긋지긋한 논쟁, 네. 리튬이온 배터리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거를 끝내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아, 전고체가 나오면 하기야 약간 게임 체인저 그렇죠. 종결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로봇 시대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의 이 역할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일단은 휴머노이드가 B2C로는 처음에 잘 안 갈 거예요. 네. 비싸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뭐 저기 휴머노이드 집에다 놓고 뭐 집안일 시키고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근데 이 B2B 시장에서는 굉장히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네. 당장 노동자 집에 보내고 거기를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 바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휴머노이드가 우선 공급이 되게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달고 있으면은 작업 시간이 5시간, 6시간 되겠지만, 리튬이온을 달고 있으면은 이제 몸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면 방전이 돼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몸체가 작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는 작은데 배터리를 껴넣어야 되고, 드론도 작은데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네. 무조건 효율이 더 좋은 전고체가 좋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전고체가 엄청 비싸고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너무 비싸서 뭐 잘 안 팔릴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피지컬 AI 쪽이죠. 그쪽은 일단 B2B 시장이기도 하고, 몸체가 너무 작아서 리튬이온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기 로봇이 네. 다니다가 불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리튬이온 했다가 좀 불나 끔찍해요. 그 불나고 타오르는 모습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자동차는 자동차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동차 밖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로봇은 우리 집 안에 있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만약에 불이 난다 생각하는 거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네.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고, 또 전고체로 넘어가기만 하면 또 삼성 SDI, 이제 이런 한국 업체들이 비교할 수 없이 네. 앞서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같은 스토리로 간다.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SD가 엄청 그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다가 아, 네. 드디어 그 출구의 끝이 보이는군요. 와,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와, 진짜 줄줄이 그냥 산업들이 꿰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 접어드는 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이렇게 공부할 거리가 되게 많은 전통적인 산업들을 공부하는 것. 여기는 정보도 많고, 물을 사람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정보가 되게 많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신대륙에 신사업들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전문가도 별로 없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맨날 사지 마, 우리 회사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참 어려운데요. 지금 그래도 이 작가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공적인 레코드가 있으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미래의 기술들을 좀 바라보고 어떠한 형태의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던 것도 네. 너무 이 신기술에 오리엔트된 회사들을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박이 나면 인생 역전이지만 또 완전 쪽박을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신기술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되,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너무 이제 신사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 너무 거기에 이제 깊게 오리엔트된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입니다. 항암제 만드는. 자, 항암제 뭐 되기만 하면 엄청나죠. 네. FDA 승인도 받고 병도 고치고. 하지만 그거 외에 하는 게 없다. 파이프라인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바이오 기업이 네. 굉장히 뭐 기존 일반 약 제조하고 뭐 바이오 시밀러하고 뭐 이런 게 탄탄해. 네. 탄탄한데 뭐 신약 개발도 해. 네. 그렇다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 회사 전체가 항암제에만 매달려 있다. 거기가 지금 FDA 승인을 받는지 여부가 모든 운명을 좌우한다. 네. 이제 이런 식의 거는 아무리 신기술이라고 해도 바로 몇 개 떠오르는 게 있군요. 바로 아마 많이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네.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하고요. 혈액클님께서는 미래기술을 많이 다루시지만 생각보다 본업의 중요성, 그리고 구대륙 산업에 대한 중요성, 탄탄하게 깔고 있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네네. 부분은 진짜 투자할 때 진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너무 기본 안전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뭐 늙지 않은 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예를 들어 나왔다.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막 그거밖에 없어. 특허를 따고 막 이랬대. 네. 그런 경우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고, 네. 물론 뭐 단타로 해서 수익은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는 이 전쟁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흐름, AI 발전에 따른 다음 단계 피지컬 AI, 병목이 되는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크게 뭐 무리 될 게 없거든요. 그거보다 내가 좀 더 벌겠다고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걸로 막 가는 순간 거기서 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빨리 미쳤었지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또 거기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기술이라고 할 때 항상 이제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다. 네. 이제 이런 것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주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뭐 강연을 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두렵다는 이유로 조금 사거든요. 네네. 그걸로 사실 좋은 수익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삶이 거의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근본적인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거, 자연스럽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진심으로 되게 크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네. 자, 작가님께서 과거에 그 당시에는 바이어를 거의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이어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큰 수익도 나셨겠지만, 큰 수익을 났다는 것은 큰 투자금이 투여된 거다라고 네네네. 판단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특정 투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서 왔었던 걸까요? 자,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자신감이 네. 있어야 네, 돈을 몇 억씩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수익이 많이 나야 이제 인생이 좀 바뀌는 것이고, 네, 자, 자신감의 원천은 역사 공부에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이란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별거 없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다우존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그동안 일어났던 전쟁들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랐으며, 섹터별로 뭐가 올랐으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공부를 하면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인간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속성은 뭐 1900년대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놀랄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부터 대공황 직전인 1929년까지 이 10년간 광란의 20년대라고 해가지고 다우존스가 그때 5배 올랐죠. 이라크 전쟁 다음에도 코스피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갑자기 계획이 없던 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자동차, 항공기 막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대전 끝나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쟁 끝나고 이제 통신 이런 거 네. 걸프 전쟁 끝나고 인터넷 뭐 이런 게 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잘 공부를 하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분명 이렇게 되겠구나. 코로나19가 왔으면 네. 1918년, 1919년에 스페인 독감 때 다우존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파업이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현대차 파업했을 때 현대차 주가가 어땠는지 항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의 원천은 과거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닷컴 버블 시기 그때를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게 비슷하겠군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나 증시 네. 공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닷컴 버블 당시 네. 그런 뭐 IT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진 게 지금이거든요. 와, 그러면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전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언제나 기회였다. 네.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중첩이 된 순간이 지금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네. 코스피 만이라는 게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될 만큼의 지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종이책도 쓰는 겁니다. 제가 종이책을 쓰는 게 네. 나중에 딴소리 난 안 한다. 왜냐면 영상이나 이런 건 내리면 그만이고 블로그 글 이런 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책은 회수할 수 없죠. 종이책은 이제 찍혀져 나왔으니까 자신감의 어떤 표출이죠. 제가 듣기로요. 이제 작가님께서 과거에 코스피 5천을 예측한 책을 미리 텍스트로 네네네. 이미 이렇게 새겨져 있던 거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정말 이게 비싸냐 싸냐의 논쟁도 많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 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큰 기회 속에 있고 크게 바뀌는 길목에 있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뭐 SK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큰 파도가 있으면 네. 그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네.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런 그 파동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를 좀 잘 공부를 해봐라. 우리가 역사를 접할 때는요, 보통 역사만 보잖아요. 주식이나 증시랑 같이 보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던 건데, 이제부터는 과거에 어떤 걸 보더라도 중시와 같이 고려해가지고 공부하는 연습, 그게 아주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콘텐츠는 네. 주식의 역사를 좀 이렇게 이슈별로 해서 네.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네. 전쟁이 또 한두 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 팬데믹이 왔을 때 어땠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별로 그런 걸 알면 굉장히 좀 자신감을 높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버핏 선생님께서요, 인간은 쉬운 거를 참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엣지 있고 좀 더 복잡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진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투자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큰 그림을 보고 큰 흐름에 맞춰 가장 좋은 기업을 꾸준히 많이 쉽게 투자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 투자관을 가지신 작가님께서요, 만약에 조카가 이제 일찍 태어난 조카여가지고 이제 네네네. 취업을 해서 이제 초봉으로 이제 월급 300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네네. 모아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제 취업했는데 코스피에 7천을 넘어버렸어요. 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일단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적립식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드머니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네. 적립식으로 가는 거라면 지수 ETF를 네. 이제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에 시행 예정인 코스닥 승강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스닥 1800개 넘는 종목을 네. 100개를 추려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딱 지정해주고 네. 나머지는 스탠다드, 안 좋은 회사들은 관리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게 승강제인데, 원래 이 지수라는 게 쏠림이 있어야 잘 오르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잘 오르는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리니까 오르는 거거든요. 네. 다 고만고만하면은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안 올라요. 근데 딱 확실하게 대표 주제가 있으면은 네. 잘 몰라도 저걸 사면 되나 보다 네. 하고 몰리니까 네. 이제 지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승강제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잘라주겠다는 거죠. 네. 정부가. 거기만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을 내보낼 수 없으니 위를 확실하게 그렇죠. 이렇게 지정해 버리는 거죠. 자, 얘네는 앞으로 프리미엄이야. 딱 네. 인증을 해주면은 그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나 투자 집행하는 쪽에서는요. 야, 코스닥은 안 되는데 이번에 프리미엄 나온 것들은 그래도 이제 정말 변경해서 그렇죠. 더 늘릴 수 있게 바꿔줄게라는 네. 움직임이 많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를 염두에 두고 코스닥 이제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사 모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것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네. 그걸 수익으로 잇는 연습을 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쪽으로 승강제가 되게 유의미한 게, 네. 지금까지 그냥 코스닥은 1800개 종목 늘어놓고 네.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딱 요 100개는 굉장히 좋은 거야. 안전해. 이건 뭐 상패될 일도 없고 다 괜찮아. 우리가 다 이렇게 필터링 한 거야. 이걸 해준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그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이 프리미엄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투자금도 그쪽으로 쏠리면서 네. 서로 이제 프리미엄에서 이제 안 떨어져 나가려고 막 노력을 할 거고, 스탠다드에서는 막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노력을 이제 한다는 거. 그 과정에서 계속 종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건전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이 스탠다드 쪽은 좀 좋지 않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스닥도 이제 할만하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장기적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거랑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는 그런 신호 등등이 코스피의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이 기여를 했다면, 코스닥에서는 그것만 승강제만으로도 이미 정화 작업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언젠가 일어날 이벤트이니 지금부터 돈을 월급 타면서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것보다 네. 지금 모아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본다면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네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0년 했습니다. 아, 네. 맞벌이를 했어요. 네. 월급을 한 100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적금으로 모은,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돈, 진짜 치킨 먹을 거 세트 안 먹고 기본으로 먹으면서 네네. 콜라 아껴가면서 모은 돈 1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경험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삼전 닉스를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1억을 가지고 와서 현인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저라면은 네. 일단은 그 돈은 되게 잃으면 안 되는 돈이니까 네. 구대륙 쪽에 일단 좀 많이 비중을 실어라. 네. 7대3 정도로 7은 이제 구대륙에 실어라 라고 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반도체는 좋아져요. 그럼 주가도 좋아지는 걸 보고 같이 이제 올라가. 네. 그게 이제 반도체고요. 엄청 막 좋아져. 근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선입니다. 막 좋아져. 실적이나 이런 게 모든 게 퍼펙트하게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조선이고, 그다음 2차 전지는 일단 안 좋아. 적자야. 네. 근데 적자 폭을 줄이면서 네. 하반기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있어. 네. 아직 뭐 보여준 건 없어. 그러면서 주가도 안 가는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는 제깍제깍 시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애고, 조선은 공부는 잘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나 내년 되면은 저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릴 거야. 네. 큰 소리만 치고 있어. 네. 보여준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조선이 제일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조선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것은 단순히 뭐 호르무즈가 막혀가지고 배들이 이제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배가 모자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네. 선박 엔진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예전에는 가스터빈을 쓰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네. 선박 엔진을 가져다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돌리는 데 쓰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선박 엔진을 만드는 그런 곳들이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막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것이야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 네. 하다가 이제 선박 엔진까지 가져다가 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호 그렇다면 또 이제 조선주는 워낙에 좀 좋았지만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혜까지도 가능하다. 그걸 네. 보면요. 조선은 이미 그 산업 자체가 개편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좋은 와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군함 등등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호재를 입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AI까지 묻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AI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조선은 이제 더 위까지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제일 대장주가 요즘 많이 오르니까 네.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시총도 크고 네. 그다음 또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라고 엔진 이름이 힘센입니다. 힘센요. 형용사가 아니라 HIMSEN. 네. 힘센 엔진을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네. 만들어가지고 배도 팔지만은 네. 이제 엔진도 만들어서 팔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확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7 정도는 구대륙 그 중에서 조선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네. 3은 이제 뭐 현대차 그룹,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신사업을 좀 그렇죠. 보면서요.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피지컬 AI 막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엄청 만족하면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르소나입니다. 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네. 예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날을 위해 열심히 모아뒀던 적금을 끌어 모아 자녀 계좌에 증여를 하면서 네.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네네. 이렇게 입금을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손을 잡고 10년 뒤에 열어봅시다. 음. 우리 진짜 먼 미래를 보고요. 자녀에게 심어줄 것 같은 네. 그 1,000만 원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애 사교육 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가 벌어서 현금을 많이 줘라.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 주는 각오는 좋은데 네. 점점 가면은 그런 각오가 이제 없어지고 옆집에는 뭐 한다. 쟤는 뭐 한다 하면서 점점 이게 애한테 줘야 될 돈이 네. 학원비로 들어가요. 사교육비로. 근데 학원비 그렇게 무시무시한가요? 그럼요. 사교육으로 인해서 투자도 다 바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사교육은 월마다 들어가는 현금이니까 네.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니까 네. 내가 이제 월 소득에서 얼마를 쓰고 남은 돈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뭐 네. 연금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AI 시대에 사교육이 웬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AI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AI가 미래를 많이 바꾸게 될 텐데요. 네. 교육 시장, 교육의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없어져야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정상인데 네. 한국은 교육에 있어서는 정상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그 AI를 잘 활용하는 사교육이 이제 커지겠죠. 기존의 국영수 이런 것들도 하면서 네. 거기다 플러스 AI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왠지 벌써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대치동 가면은 이제 코딩 학원 이런 게 또 한창 있다가 네. 지금은 또 클로드가 있어서 코딩 학원은 다 망했고 네. 또 이제 클로드 이런 거 어떻게 쓰냐, 네. 뭐 오픈 클로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게 또 이제 했다가 아무튼 네. 그런 사교육이 더 생기죠 한국은.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께는 크게 자녀에게 뭘 물려줘가지고 막 자녀 계좌로 어떻게 해서 증여세 해가지고 뭐 그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고 나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사교육비로 써버려. 이 돈 천이 작아 보일 만큼. 한 달에 300, 400 막 쓰니까 절정기에 가면은. 그러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성공하신 투자자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사교육 안 하고 투자해도 성공한다라고 네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많은 듣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약간 타고난 성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이제 잘하기를 남의 말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살았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코스피 오른다 그러고 다니고 네. 막 이러고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고 이러고 다녔으니까 네. 뭐 저처럼 사는 사람이야 이제 되겠지만 한국인들이 또 남 눈치 되게 많이 보게 자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좀 어렵기도 한데 제가 희망을 거는 것은 네. G세대나 알파 세대가 네. 눈치를 안 보잖아요. 남눈치 안 보. 그게 이제 희화화돼서 뭐 밈으로 어. 되긴 하지만 전 그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걔네들이 막 눈치 안 보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간 되면 집에 가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성향을 투자에 녹여라.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사교육 나는 안 시킨다. 사교육만 안 받아도 진짜 애들은 행복하고 나중에 물려받을 돈도 많아지고. 돈을 차라리 물려줘라.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을 A 계좌에 넣고 굉장히 긴 미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왜냐면 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자산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증여세 내더라도 큰 거를 그냥 해주는 게 네. 더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관심과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업계에 있는 사람만 아는 무언가의 지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래, 저 지식을 듣는 것도 좋은데 저 지식을 갖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위해서요. 되게 구체적으로요. 어떤 형태의 공부나 이런 거를 좀 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슈만 나오면은 네. 옛날 이야기를 막 줄줄 읊으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 역사를 어떻게 다 알고 있냐.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라든지 이런 게 진짜 맞나? 저는 그런 것부터가 좀 처음에 주식 공부 시작할 때 네.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의심을 한 거지 이제. 이게 진짜 맞아? 네. 그렇다고 다들 하는데 네. 그래서 계속 과거를 보면서 몇 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가 떨어졌는지 내렸는지 몇 분기 발표 때 떨어졌는지 내렸는지 이거를 항상 저는 보면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면은 네. 큰일 날 것처럼 야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이 감옥에 가니까 네. 큰일 났다. 이제 그룹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업 총수가 수감된 날짜 네. 그 다음에 풀려난 날짜를 보고 네. 차트를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실들이 그런 과정에서 많이 해서 네. 저는 그거를 원래 즐겨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자꾸 돈을 잃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언론에서 이렇다더라 라는 거를 제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남들과 똑같은 투자를 하고 계셨던 그래서 거군요. 제가 하나씩 다 네.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지. 진짜 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일일이 수동으로 다 그 몇 월 며칠 AI도 없던 시절. 그러니까 다 진짜 노가다로 네.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현대차 다닐 때 퇴근하면은 네. 집에 와서 네. 그런 거 찾는 게 일인 거예요. 와, 일단 이 포인트에서는 정말 그 평범하지는 않으신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서도 다들 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면은 네.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큰일이 나느냐 네.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상식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좋아 있는 대로 내가 다 찾겠다 이런 부조리를 내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AI 때문에 네. 너무 편해진 거죠. 그렇죠. 요즘에 AI가 있으니까 네. 야 너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네. 어떤 이슈가 딱 다가오면 그걸 찾아볼 생각을 안 하죠. 삼성전자 파업하면 막 큰일 난다 하는데 네. 그럼 진짜 옛날에 파업할 때 큰일이 났는지를 네. 찾아볼 생각을 잘 안 하죠. AI 때문에 굉장히 찾아보는 게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찾아봅니다. 심지어 뭐 이란 전쟁 났을 때도 이라크 전쟁도 제대로 찾아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AI로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먹는 게 습관이 되기는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나와 같은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어찌 보면 주식의 역사를 지금의 나의 투자 판단에 이렇게 녹이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네네네. 하고자 한다면 어찌 보면 툴은 AI만으로도 매번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걸 진짜 과거에도 그랬는지를 해석하고 나에게 맞게 습득시키는 과정을 자체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요거는 따로 뭐 특정 책을 읽거나 특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이 호기심 하나만으로도요 할 수 있는 툴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자신을 믿고 과거 데이터 그거를 믿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면은 선크림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 여름 때마다 5월, 6월 때마다 선크림 만드는 데가 주가가 어땠는지 네. 이런 건 뭐 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어. 퀀트적인 요소도 좀 섞여 있겠네요. 뭐 계절성이 있는 경우는 퀀트적인 요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돌발적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그런 거라도 네. 그래서 야 달바 글로벌이 선크림 네. 많이 만드니까 좋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도 이제 이게 늘 떠다녀야 돼요. 올해 여름은 네. 더 덥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일단 아이스크림에서 줄씩 어떻게 되지? 보자 빙그레랑 롯데 한번 보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선크림 하려면 달바 보고 이거 그쵸. 누가 만들지? 아 쿨마도 요새 어떻게 되지? 그쵸. 막 이런 쪽으로 그쵸. 계속 이어지는 게 그쵸. 자연스러워져야 그쵸. 된다. 이제 그게 AI를 통하면 쉽지만 이게 습관화되는 것은 또 별개의 영역이다. 하긴 검색툴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이걸 해보는 연습을 계속 습관을 가져야겠군요. 본인이 그 재밌어야 돼요. 작년에 어떻게 됐지? 막 이렇게 네. 돈 벌 생각에 막 흥분이 돼서 막 네. 즐겁게 찾아야 됩니다. 혹시 MBTI N이신 거예요? 저는 엄청 N이죠. 그러시군요. 네. 보통 여름이 덥겠구나 끝이잖아요. 어찌 보면 또 본인의 기질에 되게 맞는 네, 그런 맞아요. 투자의 방법을 잘 찾아가시면서 이런 성공적인 투자 결과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또 보면 2002년 만약에 그때처럼만 불타오른다고 하면 지금보다 한참 더 가야 또 그럴 수도 될 있죠. 정도로 네. 지금도 세긴 세지만 그때는 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코스닥이 2000을 찍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만큼 차라리 지금 많은 분들이 코스피 1만을 보면서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뒤에 올 하락이나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우면서도요. 네. 한편으로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2021년도에 그렇죠. 이런 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발발 기어가지고요. 맨날 기니까 투자 전도사의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사세요 사세요도 잘 안 됐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된 김에 네. 차라리 많은 분들이 적어도 주식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코스피 만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수 예측 이런 관점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만 우리가 그리는 미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 다 들어있죠? 네, 다 들어있고 뭐 네. 더 구체적인 뭐 자료나 네.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걸 읽어 보시면은 얘가 이제 했던 말이 이런 거구나 네.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 네. 구대륙 부분은 그대로 덜어낸 만큼 음. 아직 따끈따끈하게 다 들어있겠군요. 구대륙도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거부터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만 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M7에 대해서는 막 알아 주워 들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정작 한국의 기업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까지도 거의 그런 네. 분위기였어요. 지금도 한국 주식 투자액은 늘었으나 한국 기업과 코스피의 구조,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예요 거의. 그렇죠. 지금 그걸 몰라도 되는 좀 시장 같이 돼버렸죠. 그냥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그 ETF 사고 네. 대장주 사가지고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어떤 이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교육받은 이런 나라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네. 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하면 K-팝도 좋고 K-푸드도 좋지만 네. K-증시도 한번 구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지도처럼 한눈에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내가 산업 구조가 대충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뭐 AI 발전이나 뭐 전쟁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의 이제 개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랜만에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그래도 유익한 내용 전달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뿌듯함을 느끼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코스피 1만 도달하기를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